네, 반갑습니다. 크맨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도슨트 이창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역사를 되게 좋아해서 학부도 역사를 전공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로마사를 공부하고 싶어서 로마로 이제 떠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로 바티칸에서 도슨트 일을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 저 원래 술집에서 막 접시 닦고 막 청소하고 이런 일 하고 있었는데 거기 바티칸에서 일을 하고 있던 형들이 한번 놀러 와라. 와서 투어 한번 받아봐라 라고 가서 가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종교도 카톨릭이고 또 관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틀린 점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제가 하면 저거보다 잘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왔는데 언제까지 술집에서 이렇게 서빙만 할 게 아니라 저런 재밌는 일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티칸에서 아르바이트로 도슨트를 시작하게 된 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 전년도에 로마 여행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봤었고 거기 분위기가 어떤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가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 처음에 로마 갈 때 27만 원 들고 갔거든요. 딱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27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환전한 그 돈만 들고 갔어요. 그것도 편도로. 가면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제가 또 그때 한국에서 한참 일용직 아르바이트 엄청 하고 다닐 때여가지고 로마에서도 뭐 정 안 되면 뭐 그런 일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22살의 그 패기 넘치던 시절이다 보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일단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해도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당시에는요, 지금과는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바티칸 박물관에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바티칸 외벽, 성벽을 따라서 뭐 길게는 뭐 3시간, 4시간, 뭐 짧아도 2시간 이상 줄을 서야 되거든요. 아침에 가보면 거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정말 몇 킬로에 걸쳐서 줄을 빽 서 있어요. 우리는 딱 보면 한국 사람 다 티 나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만 골라서 가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 최소한 2시간 동안 줄 서셔야 된다고. 그럼 줄 서 있는 동안 심심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같이 뭉쳐서 이야기도 좀 하고 같이 놀면서 줄 서는 게 어떻겠느냐고 한 5명, 10명 이 정도를 모아요. 그래 놓고 그때부터 2시간 동안 이 바티칸의 역사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곳에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특히 미켈란젤로가 이곳에서 이러이러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라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 빼고 설명을 해요. 2시간 동안 설명 다 해드리고 나서 그때 정식으로 투어를 받으시려면 업체들이 한 20유로씩 받았어요. 그럼 저는 2시간 동안 공짜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입장할 건데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티켓을 끊으시고 만약 그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는 솔방울의 정원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셔서 저한테 10유로씩만 내면 내가 나머지 얘기 해드리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가 재미없었거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시면 티켓 끊고 알아서 갈 가시면 된다. 궁금하신 분들만 오세요 라고 하면 보통은 다 와요. 왜냐면 제가 2시간 동안 공짜로 이미 설명을 다 해줬잖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다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미켈란젤로는 율리우스 2세 교황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 바티칸에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미켈란젤로에게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 위기가 뭔지는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궁금하게만 만들어 놓고 2시간 동안 줄 서 있는 동안 사람들한테 약간 이제 후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또 제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딱 절반 가격이니까 웬만하면 다 오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절대 못하죠. 네. 약간 그때는 뻔뻔하기도 했고 세상 무서운 줄도 몰랐고 부끄러움도 몰랐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르세 미술관에서 경험했던 건데 그 프랑스 친구였어요. 그냥 아빠랑 아들이랑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아들이랑.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살짝 들어보니까 아빠가 작품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설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설명이었었는데 마지막 멘트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너는 어때? 그러니까 지금 부자지간의 미술관에 와서 작품을 앞에 두고 서로가 느낀 감정을 지금 공유하고 교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게 일상처럼 보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술관 관람할 때 그런 모습 잘 안 보이거든요. 왜요? 이거 누구 거야? 유명한 사람이야. 왜요? 사진 찍어. 이 작품은 이랬대. 이 남자는 이랬대. 이 사람은 이랬대. 이렇게 약간 그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랑 미술관에 가면 이걸 공부처럼 이렇게 학습의 장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인 그냥 생활을 하는 그 공간처럼 느껴져서 이들의 이런 여유로움과 이들의 이런 미술을 접하는 그 친근함이 너무 좀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국에 가면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술을 친근하고 일상적으로 대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내가 좀 일조했으면 좋겠다. 미술이 좀 친근해졌으면 좋겠다. 좀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대중 강의잖아요. 저는 학계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위한 미술 강의를 하는 이유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프랑스의 그 부자처럼 나중에 우리 아버지와 아들도 편안하게 미술관 가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은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계속 강의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죠. 일단 제가 입이 짧아요. 저 전형적인 초딩 입맛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해외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음식. 저는 무조건 한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프랑스에서 살면서 프랑스식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녁에 무조건 제가 직접 한식해서 먹어야 될 정도로 음식 때문에 고생 되게 많이 했었고 또 뭐랄까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그 사회에 제가 녹아들지 못한다는 소외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물론 이탈리아 애들은 대놓고 인종차별하고 프랑스 애들은 은근히 인종차별하는 나라인데 대놓고 인종차별을 받지는 않았어요. 항상 보는 친구들만 보고 뭐 친한 친구들 주변에 많다 보니까 다들 잘해주긴 잘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그 소외감 이게 점점점 쌓이니까 이게 좀 어느 순간부터 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10년 정도 되면 딱 그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안 돌아가면 영원히 못 돌아갈 것 같다라는 딱 그 느낌. 그때 고민 되게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딱 그 타이밍에 지금 와이프를 만나게 돼서 그때 우리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조건을 걸더라고요. 헤어지던지 들어오던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러니까 딱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었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들어갈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게 어찌되었건 저는 유럽에서 하던 일이 박물관에서 여행 오신 분들에게 그 작품을 설명해 드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평생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체력도 점점점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 나라도 내가 여행을 갔으면 젊고 재밌는 그런 친구들한테 투어 받고 싶지 내가 막 나이가 50대 60대 막 들어서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때까지 버틸 자신도 없었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귀국을 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작가예요. 사실 밀레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작가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농부의 화가 밀레 막 외울 정도로 알고 있지만 밀레의 대표적인 작품 만종, 이삭 줍는 여인들 빼고 이 남자 작품 3개만 얘기해보세요라고 하면 얘기하시는 분 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화가이기도 하고 또 만종과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짜 의미도 곡해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밀레가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진실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전해드리는 거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A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B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놀라움. 강의 다니면서 밀레 강의를 할 때 그걸 제일 많이 표정에서 느껴져요.
아, 내가 지금까지 밀레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밀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강의가 밀레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밀레가 좋아요. 화가들 보면 성향들이 보이거든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 보겠노라.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미술계에 큰 업적을 남길 거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막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어떤 미화도 없이 덤덤하게 그려냈던 작가가 저는 밀레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냥 제일 거짓말 안 하는 작가인 것 같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원래 미술 보는 걸 조금 좋아하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학부 때 전공은 역사다 보니까 미술 전공자는 아니었어요. 미술사를 전공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 같은 거 조금 보고 이제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22~23살 때 어렸을 때 그때 저한테 바티칸 투어 받으셨던 분들한테는 나는 아직도 죄가 있다. 왜냐면 그때는 제가 이 일을 막 시작할 때였고 전공도 안 했을 때였고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 때였기 때문에 너무 잘못된 내용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와, 내가 도대체 그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너무 죄송하죠. 그때 저한테 그 투어 받으셨던 분들 오시면은 제가 수정된 강의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들은 전부 다 제가 평생 소장할 목적으로 구입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의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려진 작품들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찾아서 그 작가에게 제가 원하는 주제와 원하는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고 제작을 요청드려서 받아와요. 그러다 보니 오롯이 저만을 위한 그림이고 남에게는 의미가 없는 작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애초에 투자가 목적이 아닌 소장 목적으로 그림을 좀 많이 매입을 하고, 또 그림 가끔 이제 요즘에 많이들 구입하시잖아요. 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림을 구입을 하실 때는 뭔가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을 하신다면 그건 더 이상 예술 작품이 아니다. 그건 주식이랑 똑같은 그런 상품이 되어버린다. 그러지 말고 그림은 그저 나의 인생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어디에 거루둘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고 그 자리에 어떤 작품이 어울릴지를 고민하시고 난 이후에 작품을 셀렉하시는 게 좋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작품이 걸리고 난 이후에 그 작품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하루 중 단 1초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 그 작품은 당신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작품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에게는 계속 유튜브가 약간 넘지 못한 벽 같은 존재라서 네, 지금 계속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그 유튜브의 그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알고리즘의 그 간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심지어 그 한가인 씨와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가인 씨가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무보수로 출연료를 받지 않고 1년간 저희 유튜브에 출연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한가인 배우님을 데려다가 유튜브로 찍어놓고 조회수가 2,000 나왔어요. 그래서 나란 놈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아니 어떻게 한가인 씨를 데려다가 조회수 2,000을 찍어요. 한가인 씨가 와가지고 인사만 해도 그냥 조회수 2,000 나오겠는데. 약간 그래서 유튜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